윤혜진 씨, 이 보고서 전부 다시 출력하세요. 제본까지 끝내놓고 퇴근해요. 밤 11시가 넘은 해성그룹 도시개발본부에서 정규직 사원 이수경은 두꺼운 서류 더미를 혜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혜진은 벽면 시계와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막차까지 남은 시간은 20분도 되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선배님, 이 자료는 오늘 오전에 이미 최종본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수경은 헛웃음을 흘렸다. 인턴이 뭘 안다고 최종본을 말해요. 시키면 하면 되지. 옆자리의 대리도 의자에 걸친 외투를 집어들며 커피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말도 많네. 라고 비웃었다. 혜진은 손끝에 힘을 주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눌렀다. 수정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반영하겠습니다. 수경은 빨간 펜으로 표시되지도 않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그걸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죠. 이번 평가에서 남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그때 본부 입구의 유리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서지환이 들어왔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수경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전무님,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환은 대답하지 않고 혜진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인턴, 혼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이 내일 회의에 필요한 단순 출력 작업입니다. 라고 답하자 지환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10조 원짜리 사업의 자료가 단순 출력물이라면 이 본부에는 단순한 직원이 너무 많군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지환은 보고서 첫 장을 넘겨본 뒤 수경에게 물었다. 수정 지시서는 어디 있습니까? 수경의 얼굴이 굳었다.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지환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수정 사항도 없이 1200쪽을 다시 출력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오늘 야근자는 승인 명단에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퇴근하세요. 수경이 다급히 하지만 윤혜진 씨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지환은 즉시 되물었다. 그 업무가 정말 필요하다면 지시한 사람이 책임지고 남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경은 입술을 깨물었고 대리는 시선을 피했다.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 혜진도 가방을 챙겼지만 휴대전화에 뜬 막차 종료, 알림을 보고 움직임을 멈췄다. 지환은 회의실로 향하다가 그녀가 다시 의자에 앉는 모습을 발견했다. 왜 안 갑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막차를 놓쳤습니다. 첫 차가 다닐 때까지 휴게실에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지환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구두와 여러 번 꿰맨 가방끈을 스쳤다. 그는 동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27층 프로젝트실 출입 제한을 오늘 아침 6시까지 해제해 주세요. 라고 지시했다. 혜진이 놀라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거기는 야간 근무자용 소파와 담요가 있습니다. 2층 휴게실은 냉방이 꺼집니다. 호계에 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환은 무심한 얼굴로 돌아섰다.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27층 프로젝트실은 낮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가 오가던 곧답지 않게 지나치게 고요했다. 벽 전체를 덮은 대형 화면에는 인천 해안 재개발 사업인 해성 워터프런트 시티의 조감도가 멈춰 있었다. 바다를 따라 세워질 업무지구와 주거단지, 문화시설, 교통망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이어져 있었다. 혜진은
유리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파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방 한쪽에는 폐기 예정 도면과 검토 자료가 담긴 상자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한 장의 배치도가 눈에 들어왔다. 중앙광장을 감싸는 순환도로와 지하 환승 구조가 이상하게 겹쳐 있었다. 혜진은 종이를 주워 상자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도로의 곡률, 차량 진입 방향, 보행 동선의 간격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특히 해안 쪽 지하 구조물은 집안 치마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샤프를 꺼냈다. 그러나 곧 아버지 윤성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도면에 내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선이 만든 결과까지 네가 책임져야 한다. 혜진은 샤프를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설계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떠안은 채 업계에서 쫓겨났다. 혜진에게 설계는 꿈인 동시에 가족을 무너뜨린 칼날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정식 설계직이 아닌 행정 인턴으로 혜성그룹에 들어왔다. 능력을 보이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보다 능력을 보이는 순간 또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프로젝트 실문이 열렸다. 지화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두꺼운 검토 자료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혜진은 급히 도면에서 물러났다.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지환이 물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쥔 샤프를 감추듯 내려놓았다. 지환은 화면에 조감도를 띄운 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 올라갈 사업입니다. 오늘 밤 안에 수익성 검토를 다시 끝내야 합니다. 혜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본부 직원들은 이미 모든 검토가 끝났다고 말했다. 지환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최종본이라고 해서 최종 결정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잔은 비어 있었다. 혜진이 습관처럼 커피를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묻자 지환은 고개를 들었다. 윤혜진 씨는 도시개발본부에 커피를 타러 들어왔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지환은 인턴 지원서에 도시공간 설계를 전공했다고 적혀 있던데요. 혜진은 자신이 제출한 수많은 서류 중 그가 전공까지 기억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지금 맡은 업무는 주로 문서 정리입니다. 그건 내가 묻는 답이 아닙니다. 지환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저 조감도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을 말해보세요. 혜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가 침묵하자 지환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말하기 싫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감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름답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잔인한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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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의 손이 멈췄다. 혜진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말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불쾌해하기보다 의자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잔인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혜진은 화면 앞으로 다가가 중앙 광장을 가리켰다. 업무지구에서 주거단지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광장을 통과하려면 차량 진입로를 3번 건너야 합니다. 서류상 보행 시간은 12분이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 대기만으로 2배가 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길어집니다.
그녀는 곧바로 말을 멈췄다. 자신의 설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두려웠다. 지화는 화면을 확대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 중심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동을 부가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검토할 위치가 아닙니다. 지환의 눈빛이 좁아졌다. 위치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해안 쪽 구조를 가리켰다. 지하 환승센터를 이 위치에 두면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겁니다. 방수와 집안 보강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 현재 배수 계획만으로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 위험합니다. 지화는 기술 자문단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혜진은 낮게 말했다.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것과 도시가 오래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화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처음으로 명확한 경계심과 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환이 물었다. 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학교 수업만으로 10년 뒤에 유지비까지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혜진은 아버지가 남긴 수백 장의 낡은 도면과 수첩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집안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한 설계판 옆에서 자랐다. 윤성호는 건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화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빈 도면 한 장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그렇다면 수정안을 그려보세요. 그렇다면 그려보세요. 혜진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인턴입니다. 공식 설계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의견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틀리면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지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할 틈을 주지 않았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를 숨기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은 혜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 것을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약한 사람의 이름부터 찾죠. 지환의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고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빈 도면을 다시 가져갔다. 그 말이 틀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군요. 예상 밖의 인정이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밤 이 방에서는 당신 이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음은 늘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방심의 대가는 그녀의 가족이 이미 치렀다. 그러나 지환이 자신의 노트북을 그녀 쪽으로 돌리며 원본 자료의 일부를 공개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를 감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상 사업비는 계속 증가했고 금융기관은 다음날 오전까지 수정된 수익성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토지 보상과 공사 지연이 겹치면 그룹 전체의 신용도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지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달 전부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완벽했지만 현장 자료와 결과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숨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혜진은 화면에 표시된 공사 구간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요 지하 구조물의 위치가 초기 공모안과 달리 서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 결과 상업용 부지는 늘었지만
공공공간과 배수축은 좁아졌다. 누군가 안전성과 지속성을 희생해 단기 분양 수익을 극대화한 흔적이었다. 혜진은 이 변경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전략기획부문과 이사회 개발위원회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 위원회의 책임자는 지환의 작은아버지 서동욱이었다. 혜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기사 파일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환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서동욱 부회장을 압니까? 혜진은 너무 빠르게 모릅니다. 라고 답했다. 그 즉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방어적으로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지환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파로 향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지환은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자료를 검토했다. 몇 번이나 관자놀이를 누르고 약을 찾다가 빈 서랍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혜진은 그가 완벽하고 차가운 후계자라는 사내의 소문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뒤 지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지만 고요한 방에서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다. 내일 이사회에서 사업 중단안이 올라온다고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상대의 답을 들은 그의 턱선이 굳었다. 작은아버지에게 전하세요. 제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통화를 끝낸 지환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지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그는 의자에 기대 잠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업 중단안과 인사 개편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지환도 후계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했다. 혜진은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도로와 배수축, 보행동선이 계속 겹쳐졌다. 그녀는 새벽 3시가 되자 결국 일어났다. 지환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폐기 자료 상자에서 도면 몇 장을 꺼냈다. 공식 자료에 손대지 않기 위해 뒷면이 빈 출력물만 골랐다. 처음에는 결함을 표시하는 데서 멈추려 했다. 하지만 한 줄을 긋자 다음 선이 보였고 다음 선을 긋자 도시 전체가 다른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 환승센터를 내륙 쪽으로 옮기고 중앙 광장을 낮은 수변 공원과 연결했다. 지금 광장을 다기도입니다. 지금 광장을 낮은 차량 순환도로를 두 갈래로 분산하고 그 사이에 보행축을 만들었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일부 줄었지만 유지비와 공사 위험이 크게 낮아졌고 장기 임대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었다. 혜진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설계판 옆에서 수없이 보았던 곡선이 자연스럽게 도면 위에 나타났다. 바닷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중 배수축이었다. 윤성호가 생전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구조였다. 혜진은 그 선을 완성한 순간 숨을 멈췄다. 너무 익숙한 흔적이었다. 누군가 알아본다면 그녀가 누구인지, 왜 해성그룹에 들어왔는지까지 의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우개를 들었지만 선을 지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 지 12년 만에 그의 생각이 다시 도시 위에 살아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10분. 혜진은 완성된 도면 여러 장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첫 장에는 문제점, 두 번째 장에는 수정 동선, 마지막 장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간략한 근거를 적었다. 이름은 쓰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환이 잠든 사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문을 열기 전 한번 뒤돌아보았을 때 지환은 여전히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는 얼굴에서도 피로는 숨겨지지 않았다. 혜진은 아주 작게 당신도 결국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이군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프로젝트실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도면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시 누군가 발견하더라도 이름 없는 인터넷 낙서로 취급할 가능성이 컸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아침 6시가 되기 전 건물을 빠져나온 혜진은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해성그룹 본사를 바라보며 다시는 충동적으로 도면을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떠난 지 테이블 위에 첫 번째 도면을 펼치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환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메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펼치자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을 희생한 변경 지점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예상 공사비가 부풀려진 구간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현장 자료와 도면을 대조했다. 숫자가 맞았다. 3달 동안 자문단과 임원들이 찾지 못한 오류가 몇 장의 손그림 안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지환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바다와 도시 사이를 가르는 이중 곡선형 배수축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굳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오래된 공모안에도 같은 선이 있었다. 당시 그 설계는 해성그룹의 미래도시 구상으로 소개되었지만 원작자의 이름은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다. 지환은 즉시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새벽 27층 출입 기록을 확인하세요. 잠시 후 담당자가 윤혜진의 이름을 말했다. 지환은 도면 한쪽에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지워진 듯 보였지만 빛에 비추자 세 글자가 드러났다. 윤성호. 지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피로가 사라졌다. 그는 도면을 움켜쥔 채 차갑게 말했다. 이 도면을 누가 그렸는지 찾지 못하면 내일 아침 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은 이미 회사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12년 동안 감춰졌던 이름은 해성그룹의 가장 거대한 비밀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8시 윤혜진이 도시개발본부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인사를 멈췄고 누군가는 모니터 뒤로 얼굴을 숨긴 채 메신저를 두드렸다. 혜진은 자신의 자리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켜며 회의실 앞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그녀가 새벽에 그린 수정안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대신 화면 상단에는 전략검토실 긴급 대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수경은 커피잔을 든 채 다가와 비웃듯 말했다. 주말 사이에 대단한 전문가가 나타났나 봐요. 전무님이 아침부터 본부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혜진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런가 봅니다. 라고 답했다. 수경은 그녀의 책상 가장자리에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프로젝트실에 있었다면서요. 혹시 뭐 봤어요? 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잠만 잤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지환이 나왔다. 그는 수십 명의 직원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혜진을 바라봤다. 윤혜진 씨, 들어오세요. 주변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수경의 표정이 굳었고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회의실 안에는 본부장과 임원 6명, 그리고 서동욱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동욱은 은빛 넥타이를 매만지며 혜진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 사람이 그 인턴인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지화는 혜진에게 빈자리를 가리킨 뒤 탁자 위에 놓인 도면을 펼쳤다. 오늘 새벽 프로젝트실에서 발견된 수정안입니다. 작성자는 윤혜진 씨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밝힐 생각이 없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한 본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인턴이 이걸 혼자 그렸다는 겁니까? 외부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임원은 구조 검토도 끝나지 않은 낙서에 이사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혜진은 지환을 바라봤다. 그는 그녀를 불러낸 이유도 공개할 계획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지환은 도면의 수정 부분을 짚으며 낙서인지 아닌지는 오늘 아침 교통과 집안 검토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대부분이 타당하다는 예비 결론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욱은 미소를 유지한 채 혜진에게 물었다. 윤혜진 씨는 설계 권한도 없고 현장 자료 접근 권한도 없을 텐데 어떤 근거로 이 정도의 수정안을 만들었죠? 혜진은 대답하기 전 지환을 다시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신호도 읽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정면을 향해 말했다. 프로젝트실에 폐기 예정 자료가 공개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동욱의 미소가 조금 짙어졌다. 공개된 상태였다는 말과 봐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화는 즉시 출입과 열람은 제가 허가했습니다. 라고 끊었다. 동욱은 조카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10조 원 규모의 기밀 사업을 인턴에게 검토시키라고 허가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군. 지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은 인턴이 아니라 관리자인 제게 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상황을 그의 통제 안에 두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오야. 동욱은 손가락으로 도면 한쪽의 이중 곡선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배수 구조는 오래전에 폐기된 해성그룹의 초기 공모안과 지나치게 비슷합니다. 일반 인턴이 우연히 같은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지화는 침착하게 효율적인 구조라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동욱은 혜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버지가 건축 관련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성호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꽂혔다.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맞잡았다. 입사 서류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래된 기록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동욱이 하룻밤 사이에 그 이름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우연일 수 없었다. 혜진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만 답했다. 동욱은 유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겠군요. 이 도면이 개인의 독창적인 제안인지 과거 회사 자료의 무단 사용인지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화는 혜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혜진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왜 제 이름을 공개하셨습니까? 적어도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화는 책상 위에 도면을 내려놓으며 이름을 숨긴 채 내가 만든 대안처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공을 가져가게 두는 게 더 옳습니까? 혜진은 차갑게 웃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을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공을 빼앗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대답했다. 그 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의사를 생략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지만 혜진의 경계는 풀리지 않았다. 지환은 서랍에서 오래된 복사본 한 장을 꺼냈다. 종이에는 해성 미래도시 국제공모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의 도면과 닮은 배수축이 그려져 있었다. 이신나, 아신마. 그러나 설계자 이름이 있어야 할 부분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이 자료를 본 적 있습니까? 혜진은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지환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듯 했지만 추궁하지 않았다. 강군이가 친한데 바저돔이다. 바준이가 추궁하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공식 전산망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입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무님은 제가 대답하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지환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지만 혜진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지환은 혜진을 즉시 해고하거나 보안팀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이 사회가 열릴 때까지 사흘 동안 운영되는 비공개 검증팀에 그녀를 임시 배치했다. 명목상으로는 도면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여였지만 혜진은 자신이 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증팀에는 교통, 재무, 구조 담당자들이 모였고 모두가 그녀를 불편하게 바라봤다. 첫 회의에서 구조팀장은 학생 수준의 아이디어와 실제 시공은 다릅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혜진은 반박 대신 계산표를 요청했다. 2시간 뒤 그녀는 지하 환승센터의 위치를 옮길 경우 증가하는 토지비보다 감소하는 보강공사비가 더 크다는 것을 정리했다. 재무 담당자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수치를 다시 계산한 뒤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나 자료가 신뢰를 얻을수록 혜진에 대한 의심도 커졌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행정 인턴으로 들어왔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늦은 오후 이수경은 검증팀으로 서류를 가져와 혜진의 옆을 지나며 일부러 파일을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자 그녀는 인턴이 전무님 눈에 한번 들면 세상이 바뀌나 봐요. 라고 속삭였다. 혜진은 서류를 줍지 않고 수경을 바라봤다. 제 일이 필요 없었다면 어제 1200쪽을 다시 출력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수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혜진은 담담히 말했다. 아니요. 앞으로 업무 지시는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모욕을 삼키지 않았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아주 희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날 밤 검증팀 직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혜진과 지환은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식어버린 김밥과 편의점 커피가 놓여 있었다. 지환은 넥타이를 풀어 의자에 걸치고 자료를 넘기다가 오늘은 커피를 가져다 주겠다는 말을 안 하는군요. 라고 말했다. 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가 커피를 타러 입사한 게 아니라고 하신 분이 전무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지환은 짧게 웃었다. 혜진은 그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날카로운 인상이 잠시 누그러지자 예상보다 젊고 지친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환은 수정된 공사비 자료를 가리키며 서쪽 구간의 비용이 1년 전부터 일정한 비율로 늘었습니다.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혜진은 계약서 목록을 살펴보다가 같은 계열의 자문회사 세 곳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명칭은 달랐지만 대표자의 주소와 연락처 일부가 겹쳤다. 서류상으로만 나뉜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화는 즉시 비서에게 확인을 지시하려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작은 아버지 쪽에 바로 전달될 겁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도시가 무너지기 전에는 언제나 숫자가 먼저 거짓말을 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중얼거렸다. 지환이 누가 한 말입니까? 라고 묻자 혜진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다. 예전에 읽은 책에서 봤습니다. 지환은 그녀가 거짓말할 때마다 오른손 엄지로 검지마디를 누른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혜진은 자료보관실에서 초기 사업계획서의 목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12년 전 공모한 관련 자료 가운데 윤성호라는 이름이 포함된 문서 묶음이 있었지만 열람 상태는 폐기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폐기 일자가 아버지가 업계에서 퇴출된 시점보다 2달 빨랐다는 것이었다. 아직 분쟁조차 시작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이미 그의 이름을 지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진은 기록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가 멈췄다. 사내 기밀을 개인 기기로 촬영하면 모든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다. 지환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아침 회의에서 서동욱과 단둘이 악수하는 모습을 본 뒤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으나 동욱은 웃고 있었고 지환은 아무런 반발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그 장면을 거래의 신호로 오해했다. 결국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개인 촬영 대신 보관실 프린터로 목록 한 장을 출력해 가방 안쪽에 숨겼다. 공식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문이 닫힌 직후 천장 모서리의 보안 카메라에 작은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 같은 시각 서동욱의 비서실에는 윤혜진이 폐기문서 목록에 접근했다는 자동 알림이 전달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화는 혜진을 회사 옥상으로 불렀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서울의 불빛이 유리 난간에 흔들렸다. 그는 아무 설명 없이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윤성호가 12년 전 혜성그룹 공모전에서 받은 참가 확인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화는 내가 작은 아버지와 만난 이유는 이 자료의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본은 자더나는 혜진은 자신이 본 악수를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화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윤성호 씨의 설계는 최종 심사 직전 갑자기 제외됐습니다. 2달 뒤 같은 구조가 혜성그룹 명의의 사업 안에 들어갔고 그 후 당신 아버지는 안전검토 조작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걸 알고도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아는 대학생이었고 지금 알게 된 기록도 대부분 삭제돼 있습니다. 전무님 가족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혜진은 날카롭게 돌아섰다. 확인한 뒤에는요. 진실이 전무님의 후계 자리를 무너뜨려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지화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혜진에게는 충분한 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지환이 받지 않았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로 이 자리를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잃기 전까지만 정직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옥상을 떠났다. 지환은 붙잡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 직원 2명이 도시개발본부로 들어왔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그들은 혜진의 책상 앞에 멈췄다. 보안팀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혜진 씨, 기밀 자료, 무단 출력과 외부 유출 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부로 유출한 적 없습니다. 팀장은 그녀의 가방을 확인하겠다는 동의서를 내밀었다. 혜진이 거부하면 곧바로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쪽 주머니에서는 전날 출력한 폐기문서 목록과 함께 본 적도 없는 저장 장치 하나가 발견됐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이수경은 입을 가린 채 뒤로 물러났고 몇몇 직원은 이미 혜진이 범인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혜진은 저장 장치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지환이 본부로 들어왔다. 그는 보안팀장의 손에 들린 저장 장치와 혜진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혜진은 그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지환은 차갑게 물었다. 저장 장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팀장이 해성 워터프론트 사업의 입찰 가격과 협력사 계약 자료입니다. 라고 답했다. 지환의 눈빛이 굳었다. 혜진은 급하게 말했다. 저는 목록만 출력했습니다. 그건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지환은 그녀를 오래 바라본 뒤 모두가 듣는 앞에서 말했다. 윤혜진 씨의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즉시 정지하세요. 혜진의 눈에서 마지막 기대가 꺼졌다. 그러나 지환은 곧 보안팀장을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출입 기록, 영상 자료, 기기 접속 기록을 내 승인 없이는 누구도 열람하거나 삭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서동욱 부회장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혜진이 놀라 그를 바라보는 순간 멀리 서 있던 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지환은 혜진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혼자 움직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을 겁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문 채 대답했다. 전무님이 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지환은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저장 장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거를 찾을 겁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와 누군가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를. 윤혜진은 보안조사실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신의 가방에서 나온 저장 장치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금속 표면에는 지문 하나 남지 않은 듯 깨끗했고 측면에는 해성그룹에서 내부 보안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식별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조사관은 혜진의 사원증, 사용 기록과 자료 보관실 출입 시간을 화면에 띄운 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어제 오후 4시 17분 폐기문서 목록을 출력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혜진은 인정합니다. 라고 답했다. 저장 장치에 담긴 자료를 내려받은 적은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혜진은 곧바로 이수경의 이름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지금 그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혜진은 입술을 다문 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기록을 남겼다. 보관실 카메라에는 윤혜진 씨가 혼자 들어가는 장면만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발견된 시점까지 가방에 접근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천장에 카메라 위치를 떠올렸다. 보관실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있었고 도시개발본부에서는 누구나 회의 중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보안팀이 제시한 자료는 이상할 정도로 그녀에게 불리한 장면만 남아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서지환이 들어왔다. 그는 조사관에게 지금부터 이 면담은
법무팀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라고 지시했다. 조사관이 전무님, 내부 규정상 피조사자의 직속 책임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발하자 지화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 서동욱 부회장이라면 더더욱 개입해야겠군요. 어젯밤 원본 영상 중 37분이 누락됐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지화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출입구 카메라와 복도 카메라의 기록 시간을 비교했다. 두 영상은 같은 시각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보관실 앞 영상만 몇 초씩 건너뛰는 흔적이 반복됐다. 누군가 파일을 통째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면만 잘라내어 자연스럽게 이어붙인 것이었다. 지화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된 기록입니다. 라고 말했다. 조사관이 아직 누가 수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자 지화는 저장 장치를 들어 보였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다시 조사하십시오. 표면에 지문이 없는 게 아니라 보호막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보안장비 관리팀에 보내면 사용자가 남긴 미세한 흔적을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혜진은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지화는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혜진에게 필요한 것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조사관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자 지화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폐기 목록을 출력한 이유를 말해요. 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자료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폐기 처리됐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무님이 서동욱 부회장과 악수하는 걸 봤으니까요. 지화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악수는 협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되물었다. 그 차이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죠. 내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당신도 혼자 증거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동안 상대는 정확히 그 틈을 이용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서동욱은 해성그룹 본관 최상층의 부회장실에서 보안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 채 비서 정태석에게 물었다. 영상은 완전히 정리했나?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 누락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지환 전무가 예상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동욱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느리게 웃었다. 지환이는 어릴 때부터 틀린 그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지. 문제는 그 아이가 그림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고 누가 종이를 쥐고 있는지는 늦게 깨닫는다는 거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성호의 오래된 인사기록을 펼쳤다. 사진 속의 성호는 지금의 혜진과 닮은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동욱의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눌렀다. 12년 전 그는 아직 그룹 내 입지가 불안한 전무였고 당시 회장이던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윤성호의 설계는 탁월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욱은 설계를 수정해 상업 면적을 늘렸고 위험 요소를 경고하던 성호를 제거했다. 처음부터 그를 죽음으로 몰 생각은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의 명예보다 그룹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성호가 끝까지 책임 전가를 거부하자 동욱은 조작된 안전보고서에 그의 서명을 넣었다. 그 선택으로 자신은 승진했고 성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욱은 사진을 덮으며 말했다. 윤성호의 딸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확인해. 누가 뒤에서 움직이는지도. 태석이 조심스럽게 단순히 아버지의 기록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동욱은 서늘한 눈빛으로 돌아봤다. 단순한 사람은 1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룻밤에 다시 그리지 못해. 오후가 되자
보안팀은 혜진을 임시로 풀어주었지만 프로젝트 접근 권한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였다. 그녀가 도시개발본부로 돌아오자 대화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책상 위에는 개인 물품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모니터는 이미 잠겨 있었다. 이수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가와 조사받느라 고생했네요. 아직 해고된 건 아니죠? 라고 물었다. 혜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경은 평소처럼 자신만만했지만 오른손, 손톱 주변이 심하게 뜯겨 있었다. 불안할 때마다 손을 물어뜯는 습관이었다. 혜진은 선배님은 제가 조사받는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물었다. 수경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왜요? 나까지 의심하려고. 어제 제 가방이 책상 아래에 있던 시간에 본부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수경은 비웃듯 팔짱을 꼈다. 내가 인턴 가방에 손댈 만큼 한가해 보여요. 혜진은 대답 대신 그녀의 사원증 목걸이를 바라봤다. 끈 아래에 작은 회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자료 보관실 바닥은 최근 방수공사를 하며 같은 색의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혜진은 상자를 들고 돌아서려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삭제된 영상은 복원 중이니까요. 수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혜진은 걸음을 옮겼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수경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꾸밀 수 없다고 확신했다. 누군가 그녀의 열등감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화는 혜진에게 사무실 대신 외부 회의실로 오라고 연락했다. 장소는 세운상가 근처의 오래된 건축사무소였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지화는 백발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혜진을 보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윤성호 선생의 딸인가?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남자는 자신을 최명규라고 소개했다. 과거 윤성호와 함께 해성, 미래도시 공모안을 준비했던 구조 설계사였다. 그는 12년 전 사건 이후 업계를 떠나 작은 감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명규는 혜진에게 낡은 도면통을 건넸다. 낭! 안에는 윤성호가 직접 그린 초기 스케치와 계산 기록이 들어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바다를 막는 도시가 아니라 바다와 함께 견디는 도시를 만들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혜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명규는 성호는 안전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어. 오히려 상업지구를 늘리면 배수축이 무너진다고 끝까지 반대했지라고 말했다. 혜진은 간신히 그런데 왜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명규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이 떠올랐다. 내 딸이 당시 해성장학재단 지원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 회사에서 입을 열면 지원이 끊긴다고 했지. 나는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친구를 버렸다. 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지금은 왜 말하는 겁니까? 명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봐야 내 비겁함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성호의 딸에게 거짓말까지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지화는 명규의 진술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혜진은 그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섰다. 이분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참가 확인서에 공동 검토자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조사한 겁니까? 지화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먼저 말해 상처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또 전무님이 무엇을 알려줄지 결정했네요. 명규가 자리를 비키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지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말해요. 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도면을 가슴에 안은 채 대답했다. 저를 보호하지 마세요.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공개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지화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좋습니다. 그럼 선택하십시오. 이 자료를 지금 언론에 넘기면 작은아버지는 타격을 입겠지만 원본 검증이 끝나지 않아 당신 아버지가 오히려 자료를 훔친 사람으로 다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까지 기다리면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지만 그 사이 프로젝트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혜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를 서두르면 진실이 더 깊이 묻힐 수 있었고 기다리면 또 다른 조작이 벌어질 수 있었다. 지화는 선택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아버지의 도면을 들고 오래된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던 집에는 아직도 윤성호의 책과 모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다. 지금까지 수백 번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숫자와 기호가 빼곡했다. 명규가 건넨 초기 도면과 나란히 놓자 숫자들이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도면의 위치를 가리키는 좌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밤새 종이를 맞춰보다가 마지막 장 뒷면에서 희미한 압인 흔적을 발견했다. 연필로 문지르자 문장이 떠올랐다. 원본은 바다를 보지 않는 곳에 있다. 혜진은 그 표현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해성그룹 본관을 바다를 보지 않는 배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미래를 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만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수첩 아래에는 지하 보관 구역을 뜻하는 오래된 구역 번호가 적혀 있었다. 혜진은 즉시 지환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그에게 연락하면 공식 보안 절차가 시작되고 서동욱도 움직임을 알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원본이 본관 지하 기록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지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요. 지금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혜진은 아침이면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래도 혼자 가지 마세요. 내가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환이 도착하기 전 혜진의 집 현관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멈췄고 곧 잠금 장치를 만지는 금소금이 이어졌다. 혜진은 수첩과 도면을 가방에 넣은 뒤 불을 껐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녀는 부엌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고 벽 뒤에 숨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람을 찾기보다 곧장 책상과 서랍으로 향했다. 혜진은 그가 자신보다 자료를 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뒤로 물러나다 바닥의 모형을 밟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남자는 즉시 돌아서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혜진은 냄비를 휘둘러 그의 팔을 쳤지만 남자는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거칠게 몸을 부딪혔다. 혜진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벽에 어깨를 토섰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강한 충격음이 들리고 지환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남자를 밀쳐내며 혜진을 뒤로 감쌌다. 침입자는 창문을 넘어 골목으로 도망쳤고 지환은 쫓으려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혜진을 먼저 붙잡았다.
다쳤습니까?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화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도면을 주워 조심스럽게 접었다. 당신이 말한 선택이 이런 위험까지 혼자 감수하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오셨네요. 지화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까.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동안 지화는 침입자가 떨어뜨린 작은 출입카드를 발견했다. 카드에는 회사명이 없었지만 뒷면의 관리번호는 해성그룹 협력업체 형식과 같았다. 지화는 사진을 찍어 비서에게 조회를 맡겼다. 잠시 후 답이 도착했다. 카드는 서동욱 부회장 측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시설관리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나 등록 사용자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이수경. 혜진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도 곧바로 믿지 못했다. 지화는 수경 씨가 직접 침입자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혜진은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 가방에 접근할 수 있었고 자료 보관실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왜 정규직 사원 한 명이 부회장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느냐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보안팀은 수경의 회사 메신저와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서동욱 비서실과 비공식적으로 연락해왔고 정규직 승진과 가족의 채무 해결을 약속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시 메시지는 모두 삭제돼 있었다. 지화는 즉시 수경을 불렀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녀는 침입자의 카드가 제시되자 얼굴이 무너졌다. 저는 저장 장치만 가방에 넣으라고 했어요. 집에 사람을 보낸 건 몰랐습니다. 혜진이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묻자 수경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끝나요. 부회장님 쪽에서 대출을 전부 회수한다고 했어요. 혜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수경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됐다. 그녀 역시 약한 위치에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낸 것이었다. 지화는 수경에게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팀의 보호 절차와 외부기관 신고 가능성을 설명했다. 당신이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최소한 누군가의 도구로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수경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삭제하지 못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정태석 비서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윤혜진의 가방에 장치를 넣고 폐기 목록을 가져오게 만들어라. 전무가 그 여자를 신뢰하기 시작하기 전에 끊어야 한다. 그 녹음은 서동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서실이 혜진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지화는 즉시 이사회 긴급 감사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동욱이 직접 들어왔다. 그는 수경과 혜진, 지환을 차례로 바라본 뒤 느긋하게 박수를 쳤다.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다니. 지환아, 네가 정말 회사를 지킬 생각은 있는 거냐? 지환은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를 지킨다는 말로 범죄를 덮을 생각은 없습니다. 동욱은 테이블 위에 녹음 파일을 흘끗 보고 웃었다. 정태석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때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12년 전에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까? 윤성호가 혼자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동욱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아버지의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지환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지만 혜진은 동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면서도 함정이었다. 그녀는 원본의 정확한 위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욱의 반응을 보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동욱은 곧 평정을 되찾았지만 오른손이 재킷 안쪽에 휴대전화를 향했다. 혜진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동욱이 회의실을 떠난 뒤 지화는 혜진에게 물었다. 원본 위치를 확실히 아는 겁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제가 알아냈다고 믿을 겁니다. 지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기록실을 감시하면 원본이 있는 곳을 스스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환은 잠시 분노를 억누르듯 턱을 굳혔다. 너무 위험합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혼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환은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보안감사팀 중 서동욱과 연관되지 않은 인원만 골라 비밀 감시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본관 지하 기록구역의 출입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밤 11시 40분 폐쇄된 구역에서 오래된 관리자 카드가 사용됐다. 등록 명의는 12년 전에 퇴사한 직원이었다. 지환과 혜진은 즉시 지하로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류 상자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상자를 버리고 비상계단으로 달아났다. 지환이 그를 쫓는 동안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윤성호의 원본 도면과 당시 안전검토 회의록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명 페이지는 이미 뜯겨나간 뒤였다. 혜진이 남은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뒤에서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기록실에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고 천장 환기구에서 희뿌연 연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복도 스피커에서 서동욱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윤성호의 딸이라면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도 배워야 했을 텐데. 진실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진실을 가진 사람을 태워 없애는 법이야. 지하 기록실을 채운 희뿌연 연기는 매캐했지만 불이 타는 냄새와는 달랐다. 윤혜진은 소매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경고등이 빠르게 깜빡였고 잠시 후 서류를 파손하기 위한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한다는 안내음이 울렸다. 불이 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기록실을 화재구역으로 위장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소화 약재와 물로 남은 문서들을 훼손하려는 것이었다. 혜진이 바닥의 서류를 상자 안에 쓸어 담는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서지환이 뛰어왔다. 그는 달아난 남자를 놓친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문에서 떨어져요. 밖에서 잠금 장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원본 도면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곧 살수장치가 작동해요. 이 서류부터 빼내야 합니다. 지화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혜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이게 사라지면 아버지는 다시 범죄자로 남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강한 충격음이 들리고 첫 번째 노즐이 터졌다. 차가운 물이 쏟아지자 지화는 재킷을 벗어 도면 상자를 감쌌다. 두 사람은 기록실 안쪽의 설비문으로 몸을 피했다. 혜진은 아버지의 수첩에서 보았던 본관, 지하구역 도식을 떠올렸다. 숫자처럼 보였던 기호 중 일부는 오래된 환기통과 비상배수로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벽면 철판 아래의 수동 레버를 찾아 당기자 닫혀있던 배기구가 열리며 연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환이 미리 배치한 감사팀이 외부 통제 장치를 차단했고
잠금 문이 절반쯤 올라갔다. 두 사람은 젖은 상자를 끌고 바닥을 기어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감사팀 직원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남은 자료를 수거했다. 지화는 혜진의 젖은 머리카락과 붉게 부은 어깨를 확인하며 구급 요원을 부르려 했지만 혜진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젖은 종이를 한 장씩 펼쳤다. 서명 페이지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오기 전에 가져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보다 분노가 더 짙었다. 지화는 바닥에 떨어진 회의록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장은 거칠게 뜯겨 있었지만 그 바로 앞장의 뒷면에는 눌린 글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수첩에서 아빈을 복원했던 방법을 떠올리고 연필을 가져오라고 했다. 젖지 않은 얇은 종이를 겹쳐놓고 검은 흑연을 비스듬히 문지르자 끊어진 문장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상업지구 확대안에 대한 안전성 이의는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므로 외부 설계자의 명칭을 최종안에서 제외한다. 그 아래에는 서동욱의 직책과 함께 결제 표시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승인칸에 드러난 이름을 보는 순간 지환의 얼굴이 굳었다. 서현석, 당시 해성그룹 사장이자 지환의 아버지였다. 동욱이 조작을 설계했다면 지환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도 승인한 사람이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환을 바라봤다. 그는 젖은 회의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2년 동안 존경해온 아버지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운 결정 아래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지환은 감사팀장에게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아빈 흔적까지 외부 감정기관에 넘기세요. 승인자가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혜진은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숨길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지환은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증거 목록에 올렸다. 새벽 2시가 되기 전 서동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지환과 혜진이 폐쇄된 기록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의 핵심 자료를 탈취했고 프로젝트 중단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환이 기록실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일부 언론사에는 해성그룹 후계자의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이라는 제보가 전달됐다. 본관 앞에는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의 주가와 금융기관의 반응을 걱정하며 동욱에게 프로젝트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서가 상황을 보고하자 지환은 젖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회의실로 향했다. 혜진은 복도에서 그의 앞을 막았다. 지금 들어가면 전무님까지 무너집니다. 서현석 사장님의 승인 기록을 공개하는 순간 후계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근단한 뭐. 지환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숨겨야 합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진실을 원했지만 그 진실이 지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지환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잃기 전까지만 정직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잘못을 숨긴다면 나는 작은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혜진이 전무님 혼자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혼자 책임지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선택권을 처음으로 제대로 쓰려는 겁니다. 그는 이사회 자료에 자신의 직무정지 요청서와 외부감사 동의서를 추가했다. 그리고 혜진에게 별도의 서류를 내밀었다. 해성 워터프런트 시티의 독립검증 절차와 수정한 저작자 권리보호에 관한 합의서였다. 이번에는 당신의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할지, 숨길지, 프로젝트를 계속할지 당신이 선택하세요. 긴급 이사회가 시작되자 서동욱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젖은 상태로 들어온 지환을 보며 기록실에서 직접 증거를 만들어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군이라고 말했다. 지환은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정지 요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동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망치겠다는 건가? 라고 물었다. 지환은 차분히 답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 책임자와 후계자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해성 워터프런트 사업과 12년 전 설계권 분쟁을 외부 기관이 함께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이사가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반발하자 지환은 거짓 보고서 위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은 주가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안대로라면 공사비가 최소 2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장기 유지비는 이사회에 보고된 수치보다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욱은 코웃음을 쳤다. 그 계산도 저 인턴이 했나? 회사가 이제 막 입사한 아이의 낙서를 믿고 10조 원을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때 회의실 뒤편에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아버지의 원본 도면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 정리한 수정안을 들고 있었다. 제 도면을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 계획이 어떤 자료를 숨기고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욱이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함부로 끼어드나? 라고 말하자 지환은 합의서를 화면에 띄웠다. 윤혜진 씨는 수정안의 작성자이자 과거 설계권 침해 당사자의 유족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그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이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혜진은 화면에 기존안과 수정안을 나란히 띄웠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부터 하지 않았다. 상업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된 배수축, 지하 구조물의 위치 때문에 반복적으로 증가한 공사비, 서로 다른 회사처럼 위장된 협력업체들의 계약 흐름을 차례로 설명했다. 새 회사의 주소와 임원 명단은 겹쳤고 최종 수익자는 서동욱 측근이 관리하는 투자회사로 연결돼 있었다. 지환이 비밀리에 의뢰한 외부 회계팀의 분석 자료도 함께 공개됐다. 사업비 증액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특정 구간의 공사를 반복 발주해 자금을 빼내기 위한 구조였다. 동욱은 자료를 보며 웃었다. 외부 감사도 끝나지 않은 추측일 뿐이야. 그리고 사업성을 위해 설계를 수정한 것이 범죄는 아니지. 혜진은 아버지의 초기안과 자신의 수정안을 겹쳐 보였다. 두 도면에는 동일한 이중 곡선이 있었지만 세부 구조는 달랐다. 저는 아버지의 설계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원칙을 현재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설계를 바꾼 사실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조작 책임까지 떠넘긴 것입니다. 지환은 복원된 회의록 압인을 화면에 띄웠다. 서동욱의 결제 표시와 서현석의 최종 승인이 드러나자 이사들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동욱은 조카를 향해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내 아버지도 승인했다. 그분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버리는 결정을 내렸어. 지금 네가 앉아있는 자리도 그 결정 덕분에 남은 거다. 지환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굳어졌다. 동욱은 그 반응을 보며 더욱 차갑게 몰아붙였다. 형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윤성호의 설계로는 당시 자금난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상업지구를 확대하지 않았다면 해성건설은 무너졌을 거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거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명예와 회사를 놓고 선택했을 뿐이야. 혜진은 처음으로 동욱의 말 속에 단순한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구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환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윤성호 씨의 설계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험을 공개한 뒤 함께 수정했다면 말입니다. 당신들은 회사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빼앗고 경고는 숨기고 실패의 책임만 돌렸습니다. 동욱이 결과적으로 회사는 살아남았다고 맞서자 지화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잘못된 선택의 비용을 12년 뒤 10조 원짜리 사업에 다시 떠넘겼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윤성호 씨의 설계가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지화는 아버지의 승인 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과 외부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정은 자신의 아버지를 공범으로 남기고 가문의 명예와 후계권을 동시에 흔드는 일이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혜진은 지환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감수하고 선택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 동욱은 마지막 카드로 정태석 비서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회의실 화면에 이수경의 증언 영상이 재생됐다. 수경은 외부 변호사와 감사위원 앞에서 저장 장치를 혜진의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은 과정과 정규직 승진, 가족회사의 채무유예를 약속받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뒤이어 정태석의 법인 전화에서 복원된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기록실의 관리자 카드를 사용한 사람과 혜진의 집에 침입한 시설업체, 직원에게 돈을 지급한 계좌가 모두 동욱 비서실의 비자금 계정으로 연결돼 있었다. 동욱은 비서가 충성심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지화는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기록실에 연기가 퍼지기 직전 스피커를 통해 들렸던 동욱의 목소리였다. 감사팀은 지환이 착용한 보안용 녹음 장치에 남은 원본을 확보했고 통신 기록을 통해 그 음성이 부회장 전용 전화에서 전송된 사실까지 확인했다. 동욱의 표정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환을 향해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네 이상론 때문에 갈기갈기 찢길 거다라고 소리쳤다. 지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대답했다. 회사가 한 사람의 범죄를 덮어야만 유지된다면 이미 찢어진 겁니다. 이 사회는 표결 끝에 동욱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외부 수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현재 사업안을 전면 보류하되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독립검증단이 혜진의 수정안을 포함한 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혜진은 복수심에 따라 사업을 무너뜨리는 대신 아버지가 꿈꾸었던 도시를 제대로 완성하는 길을 선택했다. 회의가 끝난 뒤 새벽빛이 본관 유리창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지화는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아버지의 승인 서류를 바라봤다. 후계자 직무는 정지됐고 언론은 곧 혜성가의 과거를 파헤칠 것이었다. 혜진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후회하십니까? 지화는 한참 뒤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모든 기억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좋은 기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겠죠. 혜진은 젖어 구겨진 아버지의 도면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도 아버지를 완벽한 사람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다시 읽어보니 아버지도 처음에는 회사와 타협하려 했고 가족에게 사실을 숨겼어요. 우리를 지키려 했겠지만 그 침묵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화는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혼자 결정하는 사람을 닮았군요. 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계속 서로를 화나게 했나 봅니다. 지화는 자신의 합의서 아래에 펜을 놓고 말했다. 독립검증단이 당신에게 수석 설계자 자문직을 제안할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당신이 결정하세요.
혜진은 펜을 들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바라봤다. 제가 참여한다면 혜성그룹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아버지가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지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라면 충분합니다. 혜진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합의서에 적었다. 12년 전 지워졌던 윤성호의 이름 옆에 더는 숨지 않기로 한 윤혜진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남았다. 외부 감사와 수사가 시작된 뒤 혜성그룹 본관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매일 출입구를 지켰고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오래된 회의록과 계약서를 제출했다. 서동욱은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주거침입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정태석 역시 비자금 계좌와 시설업체 동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현석의 과거 승인도 외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미 병상에 있던 현석은 아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환이 젖은 회의록의 복원본을 그의 앞에 놓자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서명을 쓸어내렸다. 그때 회사가 무너지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동욱이 윤성호의 경고가 과장됐다고 했고 나는 믿고 싶은 말만 믿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자 겁을 줘서라도 조용히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지. 지화는 분노를 삼킨 채 물었다. 아버지는 윤성호 씨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뒤에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석은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지화는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석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윤혜진은 독립검증단의 임시사무실에서 매일 12시간 넘게 수정안을 다시 검토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커피 심부름이나 출력 업무로 부르지 않았다. 구조기술자와 교통전문가, 환경설계자들은 처음에는 젊은 계약직 출신인 그녀를 경계했지만 혜진은 감정으로 권위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계산이 틀린 부분은 즉시 인정했고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 아버지의 원칙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였다. 특히 해안 배수축을 그대로 복원하자는 일부 위원의 주장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아버지의 도면은 12년 전 조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되찾는다고 과거의 선을 성역으로 만들면 또 다른 오류가 생깁니다. 그녀는 바닷물의 흐름과 최근 강수량, 주거인구 변화를 반영해 이중 배수축을 세 갈래의 녹지수로와 연결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했다.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설계를 복사하는 대신 아버지가 가르친 책임의 원칙을 이어가는 선택이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최명규가 도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성호가 살아있었다면 네가 자기 선을 고쳤다고 화냈을 거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겠지. 혜진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제가 설계 일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명규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했을 뿐이야. 자신이 당한 일을 딸도 겪을까봐. 하지만 두려움과 바람은 같은 게 아니란다. 서지화는 후계자 권한과 사업 책임자 직무를 내려놓은 뒤 외부 감사위원회 요청을 받는 평범한 참고인처럼 매일 자료를 제출했다. 그가 본관에 나타나면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인사가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지환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건을 공개한 공로를 인정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그는 어느 쪽에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가족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독립경영위원회가 차기 대표를 결정하도록 했다. 비서는 그것이 사실상 후계권 포기라고 우려했지만 지환은 진실을 공개한 대가로 다시 자리를 요구하면 결국 거래가 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혜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지하 기록실에서 나온 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한 달 가까이 마주치지 않았다. 혜진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한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이유로 그녀의 시간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그녀가 작성한 검증 보고서를 읽었다. 문장 사이마다 혜진의 단단한 성격이 보였다. 누구의 이름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의 책임도 흐리지 않았다. 지환은 자신이 처음 그녀를 능력 있는 인턴으로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오만을 인정하게 됐다. 혜진은 발견되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고 있었고 그는 우연히 그 목소리가 나오던 밤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나오던 복마 그런 한봉봄 밤에 한편 이수경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다. 저장 장치를 혜진의 가방에 넣고 보안팀의 익명으로 제보한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비서실의 지시를 입증하는 녹음과 계좌 기록을 제출한 점, 협박을 받은 정황은 양형과 회사의 손해배상 절차에서 고려되었다. 마지막 출근 날, 수경은 개인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혜진의 사무실 앞에 섰다. 혜진은 그녀를 안으로 들였지만 차를 권하지도 괜찮다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수경은 한참 동안 바닥만 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싫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거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정규직 자리를 잃을까 무서웠는데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 나를 밀어낼 사람처럼 보였어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일의 범인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수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 인생은 안 보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혜진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선배님이 두려웠다는 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릅니다. 수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증언해준 건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밟지 않고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출구였다. 석 달 뒤 독립검증단은 해성 워터프런트 시티에 기존 사업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규모는 10조 원에서 8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공공주택 비율과 녹지 공간은 늘었고 과도하게 집중됐던 상업시설은 지역기업과 장기 임대시설로 분산됐다. 혜진의 수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새로운 공모의 기준안으로 채택되었다. 한 사람의 천재적 설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의 발표는 없었다. 대신 오류를 발견한 과정과 외부 검증,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공개되었다. 윤성호의 이름은 원설계 기여자이자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건축가로 공식 기록에 복원되었다. 해성그룹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혜진은 일부만 받아 아버지의 미지급 설계대가와 법적 비용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도시안전연구기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발표식에서 기자가 거액의 보상을 포기한 이유를 묻자 혜진은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경고가 옳았다는 사실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약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절차가 남아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을 숨기지도 않았고 그 가난을 감동적인 장식처럼 이용하도록 두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선에 책임질 권리였다. 발표식이 끝난 뒤 혜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환을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비서에게 묻자 지환은 그날 독립경영위원회에 최종 면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그에게 해성도시개발의 대표직 복귀를 제안했지만 조건은 분명했다. 가족 지분의 의결권을 신탁하고 과거 비자금과 설계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대형 사업에 독립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지환은 조건을 받아들였으나 대표직 대신 신설된 도시책임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누군가는 후계자가 자존심을 버린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는 처음으로 직함보다 실제 역할을 선택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이 임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새 샤프 한 자루와 수리된 아버지의 낡은 제도용자가 들어 있었다. 짧은 메모도 함께 있었다. 버리려던 물건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글씨를 알아보자마자 창가로 다가갔다. 건물 아래 광장에 지환이 서 있었다. 검은 전용차도 수행비서도 없이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그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샤프와 자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화려한 식당 대신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초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물소리는 잔잔했다. 지환은 한동안 사업 이야기만 했다. 새로운 공모의 심사 방식과 시민위원회의 구성, 외부 전문가 선정 절차를 설명하던 그는 혜진이 웃음을 터뜨리자 말을 멈췄다. 왜 웃습니까? 혜진은 석 달 만에 만나서도 회의 보고부터 하시네요. 라고 답했다. 지환은 드물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은 난간에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전무님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까? 이제 전무도 아닙니다. 그럼 서지환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환은 잠시 웃다가 진지해졌다. 윤혜진 씨가 내 곁에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 그것도 선택을 압박하는 일이 될까 고민했습니다. 혜진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지환은 그녀를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을 처음에는 보호해야 할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젝트를 구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역할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옳을 때뿐 아니라 틀릴 때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남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으로 내가 걸어갈 기회를 달라는 뜻입니다.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환이 침묵을 견디는 모습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상대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혜진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믿으면 결국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겼고 마음도 숨겼어요. 전무님을 의심한 것도 제게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환이 그 의심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혜진은 그를 바라봤다. 네, 실제로 전무님은 제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했고 중요한 사실을 혼자 판단했습니다. 지환은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사과했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 증거를 훔쳐 나오려 했고 위험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서 믿어주기를 바랐어요.
우리 둘 다 상대를 믿지 않으면서 믿어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지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혜진은 작게 숨을 내쉰 뒤 말했다. 그래서 한 번에 평생을 약속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다음 회의가 끝난 뒤 함께 저녁을 먹을 수는 있어요. 다음 회의가 공동대 우리도 이것이 내랍니다. 같이. 그 다음 선택은 그날 다시 하죠. 지환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다. 처음 프로젝트실에서 도면을 숨겼던 밤과 달리 이번에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지환도 그녀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었고 그 단순한 보폭의 일치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오래 남았다. 1년 뒤 해성 워터프런트 시티의 새로운 착공식은 대규모 축하 행사 대신 작은 공개 설명회로 열렸다. 공사장 앞에는 시민위원과 지역 주민, 기술자와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중앙 화면에는 수석 설계 책임자 윤혜진과 독립검증위원 서지환의 이름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혜진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지만 해성그룹 정규직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독립도시설계사무소를 세우고 여러 회사와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았으며 해성그룹과도 동등한 계약관계로 일했다. 사무소 이름은 윤성호가 생전에 남긴 문장에서 따온 함께 견디는 도시였다. 최명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수경은 처벌과 채무 조정을 마친 뒤 작은 설계자료 관리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보낸 짧은 사과 편지에 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서현석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 협조한 뒤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서동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으나 그는 더 이상 회사와 가족의 이름을 방패로 사용할 수 없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용서받거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각자는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혜진은 아직 흙뿐인 중앙광장 예정지에 섰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면 끝을 흔들었다. 지환이 다가와 종이를 눌러주며 말했다. 처음 그렸던 안과 많이 달라졌네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도시는 혼자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바뀌어야죠. 지환은 멀리 표시된 녹지수로를 바라봤다. 윤성호 선생님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자기 선보다 제 선이 낫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밤새 다시 그려서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놓아두셨겠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지환은 코트 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복원된 초기 공모안의 한쪽에 윤성호의 이름과 윤혜진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혜진은 액자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침내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지환이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저녁도 다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혜진은 액자를 품에 안은 채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정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도시를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들 앞에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 함께 고쳐 그려야 할 수많은 선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